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처음에 갓 퇴사했을 때 한동안 적응이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육아랑 집안일이 더 정신없다면 정신없는데도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는 패턴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렇겠죠. 가끔씩 헛헛함이 느껴질 때마다 이 채널 사연을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매번 들어오다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보네요. 저는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사내 연애였죠. 알고 보면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끼리 비밀인 줄 알고 1년 정도를 비밀로 만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네요. 나중에 저희 관계를 동료들에게 알렸을 때 언제 말하나 했다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와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더 한 다음에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건 회계팀에 근무하던 남편이라 월말마다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에 회계사 시험 준비까지 착실하게 병행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멋져 보이더라고요. 결국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을 해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합격의 기쁨과 함께 천천히 식장을 알아보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에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말하지 않았던 가정사 하나를 오픈해 주었어요. 내가 올해 지나기 전에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응, 당연하지. 사실 난 오빠가 언제 말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쩌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늦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 말이야. 친어머니가 아니셔.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더 일찍 말할 필요도 늦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오빠가 딱 말하고 싶을 때 말했으니 됐어. 사실 새어머니, 새아버지 있는 집이 한둘도 아니고 잘 지내는 집들도 많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엔 그렇지가 않거든. 엄마랑 좀 많이 대면대면해. 사실 엄마라는 호칭을 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다 속도는 다른 거니까. 사실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엄마 성격이 좀 뭐랄까 많이 남다르거든. 자세한 건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근데 워낙 휙휙 바뀌는 사람이라 그날은 또 어떨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기는. 사실 남편이 가정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그전부터 약간의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집 얘기만 나오면, 특히 엄마 얘기만 나오면 떨떠름했던 특유의 표정이 있었거든요. 남편한테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는 달리 자기는 평생 부모님과 대면대면하게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는 새엄마와의 불화도 그게 작용했겠죠. 어쨌건 미리 말해준 남편 덕에 나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편 말만 듣고 기대치를 너무 낮췄던 건지 천만함대 시어머니는 그저 너무 상냥하시기만 했어요. 의외로 예비 시누이의 인상이 조금 냉랭하고 날카롭게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그저 식사 내내 정말 친절하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과 식사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 어머님 말이야, 너무 따뜻하고 좋으시던데? 처음 뵈서 그런 건가? 아, 나도 느끼긴 했어. 근데 그건 너를 처음 봐서가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있는 자리여서 그랬던 걸 거야. 아버님? 그게 왜? 엄마는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없을 때 행동이 제일 크게 달라지는 사람이거든. 뭐, 차차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보이게 될 거야. 다만, 엄마 첫인상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 그거면 돼.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시모에게 너무 큰 마음을 주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몇 번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내 상냥하신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워낙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님은 남편 인생의 유일한 롤모델이시기도 했어요. 강인한 성품에 위트까지 있으셔서 함께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본받을 점도 참 많은 분이시죠. 그런데 시아버님께 예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편이 말했던 부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 신우가 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조금씩 비추더라고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항공기 부품 제조업 쪽인데요.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 대기업 납품 1차 협력업체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다고 들었어요. 마침 저희 큰아버지가 조종사로 일하셨고 사촌들 중에는 승무원도 많아서 비행기 쪽으로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죠. 한 번은 시댁 근처에서 다 같이 백숙을 먹었던 날이 있었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버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이번 인수가 성공하게 되면 항공산업 쪽이 완전히... 아휴, 언니, 또 그놈의 비행기 얘기예요. 누가 들으면 언니가 비행기 전문가인 줄 알겠어요. 이 업계에서는 워낙 큰 뉴스인지라 식당에 오자마자 아버님께 기사 관련 얘기를 꺼냈었는데 신우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얘기를 다 가로막더라고요. 마침 그때 남편은 자리에 없었고요. 순간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제껏 너무 아버님이 얘기만 많이 했나 싶어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을 살피신 아버님께서 선영이가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이 기사가 전국에 떠들썩하게 터져가지고 업계 사람들 아니더라도 다들 이 얘기뿐인데 무슨. 우리 딸 뉴스 좀 봐야겠는데? 라고 하시며 슬쩍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아유, 선영이가 자기 아빠 일에 누구보다 관심 많은 앤데 설마 몰라서 그러겠어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둘만 얘기하고 있으니 딸내미가 투정 부리는 거구만. 하고 말씀하셨고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음식이 나오기 전에 본인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셨네요. 그래서 테이블에는 저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 셋만 남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물을 홀짝 드시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며느리 다 좋은데 말이야.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네 시아버지도
주중에 일에만 치여서 사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서까지 회사 얘기하고 싶으시겠니? 아, 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아버님이랑 둘이 있을 때 하도록. 언니, 우리 아빠랑 둘이 있을 때 하겠다는 대답보다는 그냥 그런 대화를 좀 지향하겠다고 대답해주면 좀 좋아요. 막말로 언니가 그쪽 업계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억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세요. 웃겨 진짜. 어머니 말씀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우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는데요. 그 말에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황당했던 제가 뭐라 대답을 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화장실에 갔던 남편과 아버님이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요. 사실 이런 흐름의 대화는 제가 아버님과 사업 얘기를 했을 때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유독 저를 칭찬하시거나 저에 관한 질문이 많을 때면 꼭 저런 식으로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딸로서 좀 질투가 날 수는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우가 사춘기 소년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에 해외 장기 유학도 다녀온 독립적인 분이었거든요. 남편과 5살 터울이라 저랑도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그런 두 모녀의 질투가 완전한 시기와 분노로 변해버린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병석에 누우시면서부터였는데요. 평상시에 아버님은 꾸준히 운동을 즐겨 해오셨지만 술과 담배 역시 참 좋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상 모임도 잦고 사람도 좋아하시는 성격이시다 보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등산도 좋아하시고 풍채도 크시고 건장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아버님은 응급실에서 이틀 만에 눈을 뜨셨고 동맥 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전의 상태가 심각했어서 조금만 병원에 늦게 왔으면 눈을 뜨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죠. 이 병이 간발의 차이로 병원에서 걸어 나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못하거나 하는 병이라고 불리더군요. 아버님은 다행히 빠른 응급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자 아버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장 전문 경영인부터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말이에요. 과연 사업가다운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몸 상태보다 회사의 안위부터 걱정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이 결정이 벼랑간 신의의 버튼을 눌렀나 봐요. 1인실이긴 했지만 가족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우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우당탕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모두가 당황했어요.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시어머니셨죠. 병실문이 쾅 닫히고 시어머니가 아버님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선영이가 얼마나 당신 일에 관심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전문 경영인 알아보겠다고 해서 선영이가 저런단 소리야? 아유, 선영이가 관심에도 없던 캐드에 카디안가 뭔가 하는 보면 자격증까지 배워가며 당신 눈에 들려고 그 노력을 해왔다는 걸 잘 알면서 내가 그 노력을 왜 모르나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런데 관심에도 없던 것들에 억지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모르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영이가 노력을. 이 사람아, 노력?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의지랑 노력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야. 흥미가 있어야 하고, 감이 있어야 하고, 촉이 있어야 잘 해낼 수 있는 건데. 당신, 혹시 선영이가 딸아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이 사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면 쓰나. 당신까지 고작 그런 이유로 내가 선영이한테 회사를 안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유면 내가 큰아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찌감치 회사를 다 넘겼겠지. 내 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선영이는 CEO보다는 마케터의 기질이 맞는 아이고. 됐어요, 여보. 이러다 혈압 오르겠어요. 그만 진정하고 쉬어요. 저는 나가서 선영이 좀 달래고 들어올게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는 듯 어머니는 시아버님 말씀을 가로막더니 신우를 따라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렇게 병실에는 저희 부부와 아버님만 남았죠. 남편은 사실 엄마와 여동생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 자체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모녀가 나가고 저희 셋만 남자 남편이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못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책을 먹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일찍부터 회사에 배워서 아버지 옆에서 도와드렸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더니 끝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쳐주며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휘두를 생각을 해야지. 숫자가 좋아서 회계사의 길을 갔으면 끝까지 정진해야 한다, 아들. 알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고요. 사실 회계라는 분야가 무슨 예술적 분야도 아니고 아버님 사업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족 사업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아 하는 아들의 의지를 저렇게까지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보다 더욱 실망하게 된 사람은 바로 신우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전문 경영인을 알아본다는 게 뭐가 그리 서운해서 저리도 매몰차게 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다른 상황도 아니고 아버님이 많이 병약하신 상황이잖아요. 만약 저였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찾아뵈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동시에 아버지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반대였어요. 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으시던 날에도 수술 경과가 잠깐 나빠져 반나절간 의식이 없어 혼미백산이었던 날조차도 콧배기 하나 비추질 않았습니다. 어찌 자식이 돼서 저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랬던 신우가 갑자기 내가 아빠 곁을 지키겠다며 병원에 다시 찾아왔을 때 남편은 드디어 동생이 마음을 다잡았다 싶었는지 그저 흐뭇해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분은 어딘가 묘했어요. 뭐라 말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찝찝함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는 그런 저와 제 남편 손을 꼭 잡고는 그동안 언니랑 오빠한테만 자식 노릇을 떠맡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둘 다 바쁠 텐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병실에 매일같이 오지 않아도 돼. 앞으로는 내가 아빠 옆에 쭉 있을 테니까
알았죠, 오빠? 알겠죠, 새언니? 그간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눈물까지 글썽여가며 말하는 신우 표정을 보는데 그간 본인도 많이 속이 상했었는지 얼굴이 부쩍 상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표정을 보면서 저도 불안감을 살짝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신우이의 마음도 예쁘지만 그렇다고 저희도 쭉 오던 발길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신우이의 말은 곧장 행동으로 옮겨지더군요. 곧장 그 다음날부터 바로 경실에 착실하게 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희도 자연스럽게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고 신뢰가 쌓이면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네요. 원래는 회사와 병원만 전전하고 남편과 교대로 쪽잠을 자며 아버님 곁을 지켰었는데요. 신우가 돌아오고 몇 주쯤 지나고 났을 때는 퇴근 후 남편과 둘이 밖에 나가 외식을 하고 오는 여유까지 생겼죠. 집안에 사람이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맘때쯤부터는 모두가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저희의 일상도 신우 덕에 나름 여유 있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내심 고맙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은 바로 제가 회사 워크숍에 갔을 때였죠. 병원 때문에 신우와 저 그리고 남편 3명이서 톡방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다가 신우가 이런 문자를 한 통 남겨놨더라고요. 아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오늘로 당기기로 했어. 그니까 오늘 퇴원하고 언니 오빠 안 와도 됨. 퇴원 기념으로 엄마랑 셋이 산장 여행도 다녀오려고. 잔뜩 신나 보이는 말투에서 저는 왜 쎄한 기분이 제일 먼저 느껴졌을까요? 저는 곧장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여행을 가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도 신우도 읽지 않더군요. 아무도 안 읽는데 어쩌겠나 싶어 워크숍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한참이 지나도 그 쎄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네요. 결국 저는 행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 소름이 끼쳤던 건 행사로 인해 진동이었던 제 휴대폰에 남편의 부재중이 몇 통이나 와 있었던 점이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선영이랑 연락 됐어?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점점 떨리는 말투로 아니, 왜? 난 아까 그 톡방에서 보낸 답장이 전부였어. 혹시 아가씨 연락 안 돼? 라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에게 남긴 메시지 이후로 시어머니까지 연락 한 통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퇴원 후 함께 계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쎄한 기분이 있었던 저인지라 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당장 경찰서에 전화할 기세였지만 남편은 저보다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며 저를 말려줬어요. 여보, 일단 조금만 침착하자. 여행을 산장으로 간다 했잖아. 엄마, 아빠, 동생까지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숙소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리고 가평이랑 전남 쪽에 아버지 소유로 된 별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산장도 있거든.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로 가신 걸 수도 있어. 일단 단출하게 짐 챙겨서 거길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사실 제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 부모님 일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덩달아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버님 상장으로 출발을 하기도 전에 신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루 왼종일에도 절대 받지 않던 신우에게서 먼저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제서야 끝까지 참고 있던 남편의 이성의 끈이 풀렸는지 거의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대체 어디야? 사람 피 말려 죽일 일 있어? 당일 태어난 환자를 데리고 여행을 갈 거면 정확히 어디로 갈 건지 말이라도 하든가. 애초에 모시고 가도 되는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오빠. 남편이 미친 듯이 쏘아붙이자 신우는 놀랐는지 별다른 대답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그렇게 울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어디냐 물었는데요. 그제서야 신우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소식을 전하더군요. 오빠 말이 다 맞아.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그냥 아빠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뻐서 너무 성급하게 아빠를 모시고 온 것 같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하지 못해? 지금 어디냐고? 가평에 있는 산장 맞아. 맞는데 다 같이 바베큐하고 잠깐 쉬던 사이에 아빠가 행방불명 되셨어. 잠깐 산책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넘어지시기라도 한 건지. 엄마랑 나랑 몇 시간을 찾아다니느라 휴대폰 볼 새도 없었어. 안테나가 잘 터지지도 않았고. 뭐? 정설은 신고는 했어? 119는? 신고는 바로 했지. 그러니까 언니 오빠가 여기 온다고 해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 구급대원분들이 총력을 다해서 찾고 계시니까 내가 곧장 연락 줄게. 알았지? 그 말과 동시에 또 안테나가 불량인 건지 갑자기 통화가 끊겼어요. 남편과 저는 거의 뻥진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남편은 거의 혼이 나간 상태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자신의 탓이라며 자기가 동생 문자만 빨리 봤어도 못 가게 막았을 거라며 목이 쉬도록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눈 한 번 제대로 감지 못한 채로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불현듯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시에 남편에게 말했죠. 안테나가 안 써서 하루 종일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어떻게 119랑 경찰서 신고는 곧장 했대? 혹시 아가씨 말이야. 신고 자체를 안 한 건 아니겠지? 뭐? 걔가 인간이라면 어떡해?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미안해 여보. 당신 동생인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신고 접수부터 확인해봐야겠어. 가평에 산장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화면을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곧장 전화를 들었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네요. 아가, 날 좀 데려가다오. 어서, 어서. 아버님? 아버님 지금 어디신데요? 네? 제 말을 듣고
남편의 눈도 휘둥그레졌어요. 하루 종일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버님께 직접 전화가 왔으니까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아버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가평이 아닌 파주였다는 거예요. 신우는 애초에 저희에게 여행 지역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파주에는 애초에 그 어떤 가족별장이나 산장도 없대요. 그렇다면 신우와 시모가 굳이 가족별장을 놔두고 이번 여행을 위해 다른 산장을 예약해 갔다는 말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의심이나 불안함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를 파주의 한 병원으로 부르셨는데요. 얼굴을 뵙자마자 기함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있었고 나중에 환복하실 때 보니 팔에도 상처가 가득했어요.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어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지만 오히려 아버님이 가장 덤덤한 상태로 말문을 여셨는데요. 괜찮다. 괜찮아. 내 모습 보고 놀랄 것 없다. 다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일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할 거야. 우선 이것부터 받으려무나. 아버님은 남편에게 USB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게 뭐냐 모르니 그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겠다며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결혼간 왜 과거 이야기를 하시나 했는데 충격받지 말라던 아버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모든 걸 다 말하자면 몇 날 며칠이 걸릴 테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 결론만 말하마. 네 동생 선영이 말이다. 사실 내 친자식이 아니야. 네 엄마가 밖에서 배운 자식이지. 물론 네 엄마는 내가 천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네? 선영이가 제 동생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그 USB 속 대화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빨리 갈 게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경찰부터 찾는 게 좋겠구나. 그 두 모녀가 나를... 아버님 입에서 경찰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평생 친동생이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남이었고 또 엄마와 동생이 아빠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한순간에 알아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죠. 아무리 병석에 계셨어도 아버님 특유의 기민한 사업가 기질은 어디 가지 않더군요. 아버님께서는 연락 없던 막내딸이 갑자기 병원에 매일같이 올 때부터 수상한 낌새를 느끼셨다고 했어요. 병원에 오면 이상할이 많지 아빠인 자신보다는 의사나 간호사를 더 자주 찾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입만 열면 다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 문제와 지분 얘기만 주구장창 꺼내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급작스럽게 퇴원일까지 당겨버리니 아버님은 쎄한 느낌이 들어 회사에 있는 부하사원에게 연락을 해두셨다고 하네요. 갑자기 여행을 간이 많이 하는데 너도 알잖니. 우리가 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웬 파주에 있는 처음 들어보는 산장으로 가자더라고. 그쯤 되니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내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었지. 그래서 김 실장 불러다 미리 그 산장에 CCTV 따로 연결해 놓으라 말하고 녹음할 만한 소형 장비도 마련해달라 했지. 도대체 그것들이 아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까? 설마 이 모든 상처들이 설마
선영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 멍들은 다 내가 산장에서 혼자 빠져나오려다가 생긴 상처들이지. 하지만 내가 거기 더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거 이상의 상처가 생기진 않았으려나 모르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반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을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불러야 하는 저 심정을 감히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버님의 뜻대로 당장 경찰서를 찾았고 그때부터 시모와 신우이를 상대로 살벌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임신 3개월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일에서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기를 바라셨지만 제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뒤에 떨어져 있는 게 더 답답해서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갈 것 같았죠. 하지만 CCTV와 녹음기로 산장에서의 정황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는 처음으로 확인한 걸 후회하기도 했네요. 모든 걸 알고 보는데도 상상 이상의 언행들이 넘나들었거든요. 특히 산장 안에 시모와 신우 둘이 남았을 때 나눴던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병원에서 경영권 얘기를 몇 번이나 둘러 말했는 줄 알아? 택도 없었어. 여기까지 온 이상 애걸복걸하듯이 말하면 안 돼. 그건 씨알도 안 먹혀. 엄마가 그 정도 생각만으로 여기까지 왔겠니? 이 인간 요새 태도를 보면 아무래도 네가 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그게 말이 돼. 그걸 알면서 우리 둘을 지금까지 호의호식 시켜줬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고 친아빠한테 연락 오는 거나 조심해. 엄마 요즘 들어 좀 조심 안 하는 것 같더라. 지금 그게 중요하니? 지금은 들킬까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고 모든 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준비하는 게 문제야. 알아들어? 위자료라도 똑똑 빨아먹고 나와야 네 아빠 출소하고 나면 등 따시게라도 살지. 그 장면에서는 시아버님조차 놓치고 있었던 대화가 있었더군요. 시모가 남편의 새엄마라고 했었잖아요. 아버님은 이제껏 신우가 시모의 혼외 자식이라는 것까진 알고 있었지만 신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좀 있으면 출소가 어쩌고 하는 그 친부가 바로 시모의 전남편이었던 겁니다. 아버님과 재혼 후에 전남편과 바람을 폈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생긴 거고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은 연달아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소송 중에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저는 어차피 육아와 동시에 전업주부의 길을 걸을 생각이었는데 아버님 상태가 이렇다 보니 조금 더 일찍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곁을 지키다 보니 아버님 속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영이가 내 딸 아니라는 걸 안지는 사실 10년이 다 돼간다. 내 전담의사가 가족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고 그걸 얘기로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내쫓을 생각이었어.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님.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한 번에 삼킬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간 살아온 정이 있고 내 딸로 사랑해왔던 시절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구나.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진정 내 딸로 생각하며 지내오려 노력하다 보니 이 세월이 흘렀지. 그런데
내가 그 노력을 하는 동안 저것들 머릿속엔 그저 내 돈을 어찌해볼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구나. 다만 전 남편과 놀아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나랑 살아왔던 이 세월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허망하네. 네, 저것들 때문이라도 얼른 일어나야겠어. 저런 것들보다 내가 일찍 눈 감아야 쓰겄나. 안 그러냐? 우리 며느리. 그 대화 이후로 아버님은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그저 건강 상태만 좋아지신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술, 담배에 일절 손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소 좋아했던 운동을 근래에 못했으니 술, 담배라도 끊어야 본전이 아니겠냐면서요. 그걸 보고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물론 좋았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소송의 기세가 거의 절대적으로 아버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신우와 시모가 정말 애걸복걸하며 아버님께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버님 마음에는 1%의 변화도 없었죠.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회계사 남편으로도 부족해서 시댁돈 탐내는 벤 같은 년이라며 갑자기 모략질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억울해하거나 딱히 해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어주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버님 부하 직원들로 인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애잔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의 이혼과 그 밖의 소송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된 지도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임산부에서 엄마로 변했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지낼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 아버님도 모실 겸 겸사겸사 시댁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얼렁뚱땅 합과 비슷하게 살고 있네요. 이미 아버님이 저희에게 집 선물도 해주셔서 갈 곳이 있는데도 말이죠. 아버님이 워낙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니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넓은 집에 횡하니 혼자 지내실 아버님이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툭 하면 이번 달 안에 이사가 라고 핀잔을 주시지만 한 달만 더요 하면서 버티고 있네요. 어차피 시댁과 이사갈 집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큰 상관은 없지만요. 아버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사 계획 없이 이 집에 머물며 아버님과 부대낄 생각이랍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간 제가 이 채널에서 받았던 위로만큼 다른 누군가도 제 이야기로 위로받으실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